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허허허, 세상사가 참으로 기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 마을 이름이 뭐였는지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무튼 첩첩산 중에 둘러싸인 조그만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동쪽 끝자락에 연희라 하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그 인생사가 얼마나 구슬프겠습니까?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 김서방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는 벌써 20해째 홀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연희의 남편 김서방은 참 착한 사람이었지요. 마을에서도 인심 좋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해 겨울산에서 나무하다가 그만 나무에 깔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그때 연희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중필아,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가을 들녘에 노란 벼이서리가 일렁이는 어느 오후, 연희는 마당에서 볏짚을 엮고 있는 머슴 중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중필은 30을 갓 넘긴 청년으로 연희 곁에서 벌써 10년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이 중필이라는 청년, 참 기구한 사연이 있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가 연인의 집에 정착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끼니나 때우려고 왔는데 연희의 인정 많은 성품에 마음이 끌려서 계속 머물게 되었답니다. 아이 마님, 무슨 고생이 별거 있겠습니까? 마님께서 늘 잘 챙겨주시는데요. 중필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져났습니다. 사실 중필은 연희를 마음속 깊이 우러러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허허,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젊은 총각이 혼자 사는 과부를 10년 동안 지켜보며 지냈는데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중필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깊숙이 감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님, 벌써 가을이 되었는데 올해도 최진사 댁에 소를 빌리러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필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벼를 털기 위해 최진사 댁에 소를 빌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답니다. 그러게, 올해는 어찌해야 할까? 연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최진사 부인이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연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논밭도 반 이상 팔아버렸고 이제 남은 건 작은 논 2마지기와 밭 서너 떼기뿐이었지요. 그나마 중필이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주어서 끼니는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마님, 저번에 이웃 마을에서 소를 빌려보자고 했는데 어떠실까요? 중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중필도 최진사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이웃 마을이라 그것도 멀고 또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를 빌려줄까?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다, 중필아. 그동안 최진사 댁에서 많은 신세를 졌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요. 그때 마당 한구석에서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중필아, 우리도 저 닭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어떤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희야, 연희야. 나야, 최진사 댁 마누라. 어머, 마누라님이 오셨네요. 연희가 급히 일어나 치마를 털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최진사 부인이 얼굴이 상기된 채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연희와 비슷했지만 부잣집 마누라답게 옷차림이 번듯했지요. 어이구, 무슨 일로 이렇게. 아이고, 연희야. 나 정말 미치겠다. 최진사 부인이 연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연희가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우리 영감이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니? 어제는 방앗간 댁 며느리한테 추파를 던지고 그저께는 주막집 아낙네 엉덩이를 툭툭 치며 웃어댔다는 거야. 어머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고 있어. 나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더라. 최진사 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남편의 이런 행동 때문에 속이 끓어오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최진사라는 양반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건만 철이 없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답니다. 집안은 부유하고 학식도 있었지만 그 품행이라는 게 정말 말이 아니었지요. 최진사의 본명은 최성달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대로 점잖은 선비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상해진 것이지요. 특히 40을 넘기면서부터는 젊은 여자들을 보면 눈이 번쩍 뜨고 온갖 핑계를 대며 접근하려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겠니? 영감, 이제 그만하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다니오? 했더니 뭐라고 하겠니? 최진사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편네가 무얼 안다고 나서느냐? 나는 아직 젊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 어휴, 정말 골치 아프시겠어요. 연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요. 혹시 자신도 그 최진사의 눈에 띄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말입니다. 연희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영감이 너무 미워.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야. 최진사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여자가 남편을 어쩔 수 있겠니? 그냥 참고 살아야지. 마누라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사님도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연희가 최진사 부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요. 그런데 연희야, 너는 그 영감을 직접 본 적이 있니? 아니요. 늘 마누라님만 뵙고 소를 빌려갔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 그 영감이 젊은 과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 최진사 부인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누라님, 그게 무슨... 연희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니? 너를 걱정해서야. 그 영감이 한번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 끝까지 따라다니거든. 최진사 부인이 연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특히 너처럼 예쁘고 젊은 과부를 가장 좋아해. 이미 몇 년 전부터 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 네, 저에 대해서요? 그래, 연희 과부가 몇 살이냐, 혼자 사느냐, 남자는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연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니요. 마당에서 일하던 중필이 슬쩍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중필 역시 이 대화를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연희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 소를 빌리러 올 때는 꼭 나한테만 오너라. 그 영감이 집에 있을 때는 절대 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영감이 너한테 접근하면 즉시 나한테 알려줘.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최진사 부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마누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연희야,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나쁜 남자들은 여자가 약해 보이면 더욱 달려드는 법이야. 그 말을 듣고 연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마누라님, 혹시 진사님이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짓을 하셨나요? 물론이지. 작년에는 대장간댁 마누라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했어. 우리 영감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고.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그 영감한테 혼을 내줬지. 그랬더니 한동안은 조용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노리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못된 남자가 세상에 있다니 정말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먹을 대로 먹고 지위도 있으면서 어찌 이런 추잡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마누라님, 그럼 이번에는 제가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래, 연희야. 무엇보다 조심하는 게 최고야.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하렴. 최진사 부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가볼게. 집에 너무 오래 비우면 그 영감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네, 조심히 가세요. 최진사 부인이 떠난 후 연희는 혼자 마당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필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마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필아, 너도 다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 최진사가. 그런데 어쩌겠니? 우리가 어디 그 양반과 맞설 수 있겠니? 연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습니까? 중필의 말에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필아, 고맙다. 하지만 너도 조심해야 한다. 괜히 큰일에 휘말리면 안 되거든.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중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가슴이 뭔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사흘 후 연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진사 댁으로 소를 빌리러 갔습니다.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거든요. 중필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연희는 거절했답니다. 중필아, 내가 따라가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것 같구나. 하지만 마님, 괜찮다. 마누라님이 계실 테니까. 연희는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구니에 직접 기름 배추를 담아서 들고 갔지요. 최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기와집에 사랑채,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였지요. 대문도 소슬대문으로 되어 있어서 위풍당당해 보였답니다. 마누라님 계십니까? 대문 앞에서 연희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평소와 달리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마누라님, 한 번 더 불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누구요?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연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분명 최진사의 목소리였거든요.
아, 그 연희라고 합니다. 소를 빌리러. 아, 과부 연희. 들어오시오. 최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렸지요. 마누라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친정에 갔소. 며칠 있어야 올 것이오. 그 순간 연희는 최진사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이구, 그 눈빛이라는 게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마치 호랑이가 꽁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요. 최진사는 키가 크고 살집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음흉해 보였지요. 옷차림은 번듯했지만 어딘가 기름기가 돌아서 싫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허허허, 소문으로만 듣던 연희 과부를 이제야 직접 보는구려. 최진사가 연희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 행동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구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45입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5? 허허, 나와 비슷하군. 그런데 홀로 사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시겠소? 여러분, 이런 말을 처음 보는 과부에게 대뜸 던진다니요. 연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소만 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 말이요? 물론 빌려드리지. 그런데 혼자서 소를 끌고 갈 수 있겠소? 내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최진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중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필이? 아, 그 머슴 말이요? 허허, 과부와 총각 머슴이 한 집에 산다니 참 재미있는 일이로군. 최진사의 말에는 음흉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무 뜻 없소. 그냥 하는 말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겠소? 연희는 최진사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과부와 머슴이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이었지요.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소? 최진사가 비실비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럼 소를? 물론이지. 가져가시오. 대신 조건이 있소. 조건이요? 다음에 소를 가져다 줄 때는 혼자 오시오. 그 머슴은 데려오지 말고. 왜 그래야 하는지요? 별다른 이유는 없소.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혹시 싫으시면 다른 곳에서 소를 빌리시든지. 최진사의 말에는 강제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알겠습니다. 좋소. 그럼 소는 저기 외양간에 있으니 끌고 가시오. 연희가 외양간으로 향하는데 최진사가 뒤따라왔습니다. 참, 이 소는 성질이 좀 급해서 다루기가 어려울 것이오. 혹시 곤란하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그러면서 최진사는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서 몸을 피했지요. 괜찮습니다. 허허, 그렇게 놀라실 것 없소. 나는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것뿐인데. 하지만 최진사의 눈빛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서둘러 소 고삐를 잡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최진사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연희 집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왔는데 점점 자주 와서 나중에는 하루 걸러 하루씩 나타났답니다.
연희 과부님 계시오?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최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지요.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대답이 없소? 허허. 최진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는 어쩔 수 없이 나갔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나 할까 해서. 그런데 이게 어디서 본 핑계입니까? 최진사 집은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게다가 연희 집으로 오는 길은 막다른 길이어서 지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바쁘신데 괜히. 바쁘긴 뭘 바빠. 혼자 사는 과부가 뭐가 그리 바쁘겠소? 최진사의 말에 연희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참, 손은 잘 부리고 계시오? 네, 덕분에. 그런데 혼자 농사일 하시느라 힘드시겠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소. 그러면서 최진사는 연희의 손목을 슬쩍 만졌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 실례했소. 손에 뭐가 묻었나 해서. 최진사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정말 바쁘니까 이만. 그렇소? 그럼 다음에 또 오겠소. 허허. 최진사가 돌아간 후 연희는 손목을 문지르며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중필이 달려왔지요.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중필은 이미 다 보고 있었답니다. 마음이 하늘같이 착한 중필이었지만 그날 밤 혼자 이를 갈며 분노했다고 하지요. 그 다음 날도 최진사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과일을 들고 때로는 술을 들고 왔지요. 그럴 때마다 연희에게 불쾌한 농담을 던지고 슬쩍슬쩍 몸을 건드리려 했답니다. 연희 과부님, 혼자 사시느라 밤이 많이 외로우시겠소? 참외가 맛있다던데 한번 드셔보시오. 달콤할 거요. 과부 치마가 바람에 날리니 참 보기 좋소. 어이구, 이런 망측한 말들을 어떻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연희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답니다. 어느 날은 최진사가 연희가 빨래하는 것을 구경한다며 한참 동안 서 있기도 했지요. 연희 과부님, 빨래하는 모습이 참 곱소. 저런 고운 손으로 빨래를 하시다니. 연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빨래를 걷어들였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소? 이웃 간에 인사하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그냥 친근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요. 하지만 최진사의 행동은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는 뒤에서 지켜보고 마당을 쓸 때는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뻔히 보려고 했지요. 중필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러 중필이 없을 때를 노리는 것 같았지요. 중필이는 어디 갔소?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렇소? 그럼 우리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연희는 소름이 끼쳤답니다. 연희 과부님,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시오? 어느 날 최진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네, 재혼 말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소.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왜요? 아직 젊으신데.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중필이 때문인가요? 허허. 최진사의 말에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과부와 머슴이 한 집에 오래 살면 정이 들지 않겠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 않겠소? 최진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날 밤 중필이 돌아와서 연희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마님, 오늘도 최진사가 왔습니까? 응.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연희는 중필에게 최진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중필이 화를 낼 것이 뻔했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중필은 연희의 표정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최진사한테 가서 그만하라고 해야겠어요. 안 돼, 중필아. 괜히 큰일 날까봐 무서워. 하지만 마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중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중필아, 제발 참아줘. 우리가 어디 그 양반과 맞설 수 있겠니? 연희가 중필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최진사의 방문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그의 행동도 점점 더 대담해졌지요. 보름달이 떠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희야, 연희야. 최진사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연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시간에 술 취한 최진사라니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세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일? 안 돼. 오늘 당장 할 말이 있다고. 최진사가 대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문 고리를 흔들기 시작했지요. 어이구, 어쩌지? 연희는 급히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최진사는 포기할 줄 몰랐답니다. 연희야, 나 최진사야. 문 안 열면 담을 넘어가겠어.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부집에 밤중에 찾아와서 담을 넘겠다니요. 제발, 제발 돌아가세요. 안 돼.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연희야, 나는 내가 좋다. 최진사가 술에 취해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편 죽고 혼자 사는 걸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내 남편이 되어줄게. 무슨 소리를 하세요? 당신은 이미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 그 늙은 여편네. 하? 나는 이제 젊은 여자가 필요해. 최진사의 말에는 술기운과 함께 추잡한 욕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없으니 돌아가세요. 마음? 마음이야 사귀다 보면 생기는 거야. 일단 문부터 열어. 최진사가 정말로 담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절구공이를 들었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 지르겠어요. 소리 질러봐. 이 밤중에 누가 들으러 오겠어? 허허. 최진사가 마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연희는 정말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살려주세요. 도둑이에요. 도둑? 하, 나는 도둑이 아니라 구원자야. 내 외로움을 달래주러 온 구원자. 최진사가 비틀거리며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절구공이를 들고 뒤로 물러섰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연희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사랑하려는 거야. 최진사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역겨운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마님. 중필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눈물이 났지요. 중필아, 빨리 와. 중필이 담을 훌쩍 넘어와서 연희 앞에 섰습니다. 최진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놈아,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 어른께 대드느냐? 주인 어른이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진사는 술이 깨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이 집 머슴이고 마님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킬 의무? 과부와 머슴이 무슨 의무? 너희들 사이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냐? 최 진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중필과 연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뭐, 솔직히 말해봐. 중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는 연희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늘은 이만 가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방해가 없을 것이야. 최 진사가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중필의 품에 안겨서 흐느꼈답니다. 고맙다, 중필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마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중필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고 있었답니다. 중필아,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거라. 마님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중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중필에게 말했습니다. 중필아, 어젯밤 일 때문에 미안하다. 마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잘못한 건 최진사입니다. 하지만 내가 위험할 뻔했잖니. 마님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무릅쓸 수 있어요. 중필의 말에 연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중필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중필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마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마을 사람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요. 최 진사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연희는 걱정스러웠지요. 중필아,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거라. 우리가 어디 그 양반과 맞설 수 있겠니? 마님, 지금까지 참아온 게 벌써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중필이 나간 후 연희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연희야, 최 진사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마누라님, 무슨 일이세요? 연희야, 우리 영감이 어젯밤에 또 무슨 짓을 했다면서? 그게 다 들었어. 밤중에 내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웠다면서? 어이구, 나는 정말 죽고 싶다. 최 진사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연희야. 내가 그 영감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마누라님. 마누라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 나도 뭔가 해야겠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중필은 마을 여인들을 하나둘 만나서 상의를 했지요. 먼저 방앗간댁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댁도 최 진사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연희 마님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 계셔서요. 방앗간댁 며느리는 26살의 젊은 여자였는데 정말로 최 진사 때문에 고생했답니다. 그분이 맨날 방앗간에 와서 괴롭혀요. 쌀을 빻는다며 자꾸 와서는 이상한 말만 하고. 어떤 말을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으로 주막집 안악내를 찾아갔습니다. 최 진사가 이런 짓을 계속하면 우리 마을 여자들이 모두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지, 중필아. 우리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주막집 안악내는 30을 넘긴 여자였는데 성격이 불같았답니다. 그 양반이 술 마시러 와서는 맨날 제 엉덩이를 만져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더라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나쁘고 말고. 그런데 뭔가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대장간댁 마누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여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방앗간댁 며느리, 주막집 아낙네, 대장간댁 마누라까지 모두 최진사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중필아,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니? 한 가지 생각해 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최진사를 마을 밖으로 유인해서 혼쭐을 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해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먼저 모든 여자들이 며칠 동안 모습을 감춰주세요. 최진사가 여자들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가 여자로 변장해서 최진사를 산으로 유인할 겁니다. 내가 여자로 변장을? 네, 저는 키가 작고 얼굴도 어려 보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여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막집 아낙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나는 중필이 편을 들겠어. 저도 찬성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방앗간댁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저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봐요. 대장간댁 마누라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해서 비밀스러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먼저 3일 동안 모든 여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친정에 갔다거나 시장에 갔다거나 핑계를 대고요. 그러면 최진사가 여자들을 찾아다니겠네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연희 마님 집에 갈 텐데 그때 저가 미리 가짜 편지를 놔둘 거예요. 무슨 편지? 연희 마님이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편지요. 그러면 최진사가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제가 여자로 변장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최진사를 낭떠러지 쪽으로 유인할 거예요. 그런데 최진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그건 하늘의 뜻이겠죠. 중필의 말에 여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그들도 최진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거든요. 좋아, 그렇게 하자.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일부터요.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절대 제 이름은 대지 마세요. 당연하지. 우리가 뭘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마을 여인들의 연대가 시작되었답니다. 사흘 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들이 모두 모습을 감춘 것이지요. 최진사가 평소처럼 주막집에 갔는데 주인 아낙네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친정에 갔습니다. 며칠 있어야 올 거예요. 친정? 갑자기 최진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방앗간에 가도 며느리가 없었지요. 며느리는 어디 갔소? 아, 시장에 갔어요. 오늘은 장날이라서요. 시장? 이상하네. 대장간에 가도 마누라가 없었습니다. 마누라는 친척집에 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최진사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동시에 사라진 것이지요. 이상하네, 모두 어디 간 거야? 그러다가 연희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연희는 있겠지? 그런데 연희 집 대문 앞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었답니다. 최진사님께 산 너머 폭포 옆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연희. 어이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허허, 드디어 연희가 마음을 바꾼 모양이군. 최진사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렸지요.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로군. 최진사가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쪽지를 누가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중필이 연희의 글씨를 흉내내서 쓴 것이었답니다. 중필은 미리 산으로 올라가서 준비를 했지요. 그것도 여자 옷을 입고 말입니다. 어머나, 중필이가 치마를 입다니. 마을 여인들이 중필을 도와서 여자로 변장시켰답니다.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치마를 입히고 연희와 비슷한 키로 보이게 했지요. 목소리는 어떻게 하죠? 목소리는 내지 말고 몸짓으로만 유인하세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사실 마을 여인들도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혹시 중필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말이지요. 중필은 폭포 근처 낭떠러지 끝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연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지요. 얼마 후 최진사가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최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중필 여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허허, 드디어 마음을 바꿨구나. 중필은 뒤로 물러서면서 낭떠러지 쪽으로 최진사를 유인했습니다. 왜 뒤로 가지? 이리 와. 최진사가 중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중필이 재빨리 몸을 돌렸지요. 연희야,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온 거야. 최진사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중필은 계속 뒤로 물러섰지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하지? 혹시 부끄러워서? 최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중필의 장옷이 살짝 벗겨졌답니다. 너는 누구야? 최진사가 중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옷이 벗겨지면서 중필의 얼굴이 드러났거든요. 중필? 이놈이 왜 여기 있어? 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진사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중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감히 나를 속였어? 저희 마님을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과부와 머슴이 마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최진사가 화를 내며 중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딘 것이지요. 최진사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중필은 깜짝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최진사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하지? 중필이 당황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지요. 최진사가 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최진사가 죽어 있었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관아에서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진사가 산에서 여자를 쫓아가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구야? 아무도 모르겠답니다. 아마 산신령이 아니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아무도 중필의 일을 말하지 않았지요. 산신령? 네, 요즘 최진사가 마을 여자들을 괴롭혀서 산신령이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여자로 변해서 최진사를 벌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관도 이런 설명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최진사의 평소 행실이 워낙 나빠서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건은 불의의 사고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최진사 부인은 연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연희야, 정말 고마워.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무슨 말씀을?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그리고는 연희에게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제 너는 중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거라. 마누라님,
중필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나도 다 알고 있어. 이제는 당당하게 함께 살아도 돼. 그 말을 듣고 연희와 중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둘 다 서로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마님, 저는 중필아, 나도 두 사람이 마주보며 어색해했습니다. 그때 최진사 부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어이구, 이 답답한 사람들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만 볼 거야? 마누라님, 저희는 뭘 부끄러워해?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최진사 부인의 격려에 연희와 중필은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오래전부터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중필아, 나도 너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 얼마 후 연희와 중필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과부와 머슴이 아니라 마을에서 인정받는 부부가 된 것이지요. 혼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특히 방앗간댁 며느리, 주막집 아낙네, 대장간댁 마누라는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연희 언니 정말 축하해요. 중필 오빠도 축하해요. 이제 우리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요. 마을 여인들도 모두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최진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연희와 중필의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중필아, 고마워. 나를 위해서 그런 위험한 일까지 해줘서. 마님, 아니, 이제는 마누라라고 불러야겠네요.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웠지? 최진사가 발견했을 때 무서웠지만 마누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키워온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그리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자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남자들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지요. 최진사 부인은 홀로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못된 행동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정말 홀가분하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마을 사람들도 최진사 부인을 동정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착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악한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교훈이랍니다. 연희 혼자서는 최진사를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중필과 마을 여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니까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지요. 중필은 연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도 중필의 마음을 알아주었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연대입니다. 연희, 최진사 부인, 방앗간댁 며느리, 주막집 아낙네, 대장간댁 마누라가 모두 힘을 합쳐서 악한 남자에게 맞섰지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 때는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특히 여자들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나쁜 남자가 한 여자를 괴롭히면 다른 여자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허허허, 옛말에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의 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최진사처럼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하늘이 보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반대로 연희와 중필처럼 착하게 살고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행복을 찾게 된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신분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희는 과부였고 중필은 머슴이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었지요. 세상에는 양반, 상민, 노비 같은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항상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연희를 비롯한 마을 여인들이 힘을 합쳐서 악한 남자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용기를 내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이구, 이 늙은이가 너무 길게 이야기했네요. 하지만 이런 좋은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치십시오. 혼자서는 약하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강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서로 돕고 연대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연희와 중필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허허허,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희와 중필처럼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허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조선 중엽 안동 땅 깊숙한 산골 마을에 유독 손님이 끊이지 않는 주막이 하나 있었느니라. 다른 주막들이 한산하기 그지없건만 이곳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주막의 이름은 달빛 주막이었고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 자리하고 있었다. 주막 앞마당에는 항상 말과 가마가 줄지어 서 있었고 저녁 무렵이면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마치 축제라도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25 나이의 젊은 주모 연하 때문이었느니라. 연하는 달빛같이 고운 얼굴에 버들가지 같은 허리 그리고 어떤 손님이 와도 정중히 맞이하는 단아한 매무새로 마을 남정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하의 아름다움은 그저 겉모습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듣기 좋았고 웃을 때면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지혜로웠다. 아이고, 연하씨, 오늘도 더욱 고우시구려. 허허, 이 술맛이 어찌 이리 좋소? 연하씨 손맛인가? 연하씨만 보면 이 늙은이 마음이 젊어집니다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오는 이런 칠의 말들에도 연하는 미소로만 답할 뿐 결코 경솔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옷차림도 언제나 단정했고 손님들과의 거리도
적절히 유지했습니다. 손님들, 안주 맛은 어떠신지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연아 씨, 앉아서 같이 한 잔 어떻소? 고맙지만 일하는 몸이라 그럴 수가 없어서요. 대신 좋은 안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연아의 태도에 손님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아름다우면서도 절개가 있는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도 그녀를 보러 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연아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20살에 인근 마을의 선비와 혼인했지만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연아는 시댁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결국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마저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 남은 친척의 도움으로 이 주막을 물려받게 된 것이 벌써 3년 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혼자 주막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연아는 굴복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점점 주막을 번창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갑부 최승달이었느니라. 최승달은 논밭을 수십 마지기씩 소유하고 고리대 금업까지 하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에게 빚을 내어준 권세가였다. 나이 50을 넘어 배는 술독처럼 나왔지만 돈의 힘을 믿고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고 하인들만 해도 10여 명이 넘었다. 최승달은 자신이 마을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내가 왔으니 술 한 잔 내어놓거라. 최승달은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건 말건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에 버젓이 앉아 큰 소리를 쳤다. 손님들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에게 빚을 진 이들이 대부분이라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기 최나리가 또 오시네 쯧쯧. 저런 무례한 짓을 어찌하는지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 빚진 몸이 아니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결국 자리를 피해 주었다. 최승달의 권세를 거스르기에는 그들의 형편이 너무도 약했기 때문이다. 최나리, 다른 손님들이 먼저 오셨사온데 연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최승달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허허, 돈 없는 놈들이 뭐가 먼저요. 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는지 모르나? 세금도 내가 대신 내주고 관아일도 내가 도와주는데 그렇다고 하셔도 자, 술이나 빨리 가져오고 오늘 밤에는 내 집에 놀러 오는 게 어떻겠어? 좋은 비단옷도 많이 입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겠다. 이런 추잡한 말에 연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고 술을 따라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아 씨, 참으시오. 저자가 언젠가는 벌을 받을게요. 그래요, 연아 씨.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동정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없었다. 최승달의 권세는 너무도 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최승달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고 연아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느니라.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텨냈다. 언젠가는 이런 날들도 지나갈 것이라 믿으며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긴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지. 연아는 밤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달랬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켜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아를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잡부 혁진이었느니라. 혁진은 28배 건장한 청년으로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한눈에 봐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는 마을 이곳저곳에서 품삯을 받으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혁진아, 이 무거운 짐을 어찌 혼자 다 옮기느냐? 정말 장사로구나.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밭갈기부터 지게질, 나무하기, 집 짓기까지 못하는 일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신임도 두터웠다. 더욱이 혁진은 품삯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혁진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지붕을 어찌 고쳤을꼬? 아이고, 어른.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품삯은 받아야지. 이것 좀 받아라 아닙니다. 큰 돈 들어갈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이런 혁진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젊은 처녀들도 혁진을 흠모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시선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혁진에게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 조용한 곳에 자리한 그 집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당에는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고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혁진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느니라. 반년 전 마을 축제가 있던 날이었다. 추석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즐기는 날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이가 하나가 되어 즐겼습니다. 혁진은 평소와 달리 술을 과하게 마셨다. 항상 절제하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싶었던 것이다. 연하 역시 그날만큼은 마음의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밤 축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우연히 마을 뒷산의 작은 정자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씨, 항상 혼자 힘드실 텐데 그래도 견딜만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연하 씨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무슨 말씀을요? 혁진 씨야말로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분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연하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혁진을 멀리했다. 주모로서의 체면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연하 씨, 그날 밤의 일을 혁진 씨, 그런 말씀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눈 마음은 잊어주세요. 그날은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연하의 차가운 말에 혁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녀의 입장을 이해했기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연하 역시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과 체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이후로 혁진은 주막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연하를 그리워하며 멀리서나마 그녀의 안전을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매일 아침 일을 나가면서도 주막 쪽을 바라보곤 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도 멀리서 주막의 등불을 확인했다. 연하가 안전한지 최승달이 또 괴롭히지는 않는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연하 씨를 당당히 지켜줄 수 있을 텐데. 혁진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다.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혁진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연하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여전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 씨,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혁진 씨도 요즘 일은 잘 되시나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아 씨는 건강하시죠? 네, 괜찮아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연아의 눈가에 살짝 보이는 그늘을 보며 혁진은 가슴이 아팠다. 분명 최승달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텐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그들은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니라. 혁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혁진에게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었느니라. 그는 단순한 잡부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한양의 대사원 김정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김정호는 조정에서도 인정받는 청렴한 관리였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명성과 달리 혁진은 어린 시절부터 권력과 지위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집안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 혁진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민으로서의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구나. 오히려 이런 삶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 혁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었다. 아버지에게는 편지로만 안부를 전했고 언젠가 세상이 평온해지면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아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평민으로서는 최승달 같은 권세가를 당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인가? 혁진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의 평온한 삶을 버리고 다시 권력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지 말이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혁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연아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커져만 갔고 최승달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최승달이 연아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연아 씨가 저런 고통을 받는데 내가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어느 저녁 혁진은 용기를 내어 주막을 찾았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연아를 향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라 연아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등불에 흔들리는 빛 아래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연아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연아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니 혁진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혁진 씨,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아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혁진의 진지한 표정에 연아의 마음도 동요했다. 그녀 역시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체면 때문에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시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연아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혁진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로 하루도 연아 씨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연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혁진 씨 저도 알아요. 제가 잡부신 분이라 연아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혁진의 고백에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이 두려웠다. 혁진 씨,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연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몸이에요. 그때 연아가 혁진의 말을 정리하느라 부엌으로 들어가며 혁진도 따라왔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고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혁진 씨, 저도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해요. 체면과 소문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최나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승달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말에서 느껴졌습니다. 최승달 그자가 연아 씨를 괴롭히고 있는 거군요. 그분이 요즘 더욱 노골적으로 제게 구애를 하세요. 거절하면 화를 내시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죠.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요? 누가 감히 그분을 거스르겠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연아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며 혁진은 분노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연아 씨, 제가 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혁진 씨, 무리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재확인했고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나누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연아 씨,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제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달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 혁진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최승달은 연아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눈치챘다. 그녀의 얼굴에 봄 기운이 돌고 웃음소리도 전보다 자주 들렸습니다. 허허, 연아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혹시 남자라도 생겼나? 최승달은 의심의 눈초리로 연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달리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더욱 밝아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구애했는데도 차갑게 굴던 년이 갑자기 이렇게 밝아질 리가 없어. 최승달은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연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누가 주막에 드나드는지, 연아가 언제 어디를 가는지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날이 며칠 전에 잡부 혁진이라는 자가 밤늦게 주막에 갔다가 꽤 오래 있었답니다. 혁진? 그 잡부 놈이? 네, 그놈이 나간 후에 연아가 특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은 최승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까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던 연아가 하찮은 잡부와는 만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잡부놈이 감히 내 여자에게. 최승달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연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찮은 잡부가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최승달은 악독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혁진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인 방법은 너무 위험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혁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연하부터 처리하자. 그년만 내 손에 넣으면 혁진 따위는 저절로 물러날 거야. 최승달은 고을의 사또 정연수를 찾아갔다. 정연수는 탐욕스러운 관리로 유명했고 뇌물만 주면 무엇이든 해주는 자였습니다. 사또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최승달은 거액의 은자를 상자에 담아 사또 앞에 놓았다. 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호호, 최 어른께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우리 마을에 좀 문제가 있는 여자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 말인가? 주모 연하라는 여자인데 밤마다 남정네들을 유혹해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어요. 물론 이는 모든 거짓말이었다. 연하는 오히려 절개가 있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더욱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또는 최승달의 말을 믿는 척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지. 풍기문란은 중대한 죄목이니까 말이야. 고맙습니다. 사또님. 그 여자를 제가 교화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적절한 처벌 후에 말이죠. 좋다. 내일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겠네. 최승달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관할을 나섰다. 이제 연하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연하는 평소와 같이 주막일을 하고 있었다. 혁진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그녀는 손님들에게도 더욱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연하 씨, 요즘 참 밝아 보이시네요. 봄이 오나 봐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요. 그래요. 연하 씨만 보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연하는 최승달이 평소보다 더 자주 주막에 와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최나리가 저렇게 저를 노려보시는 걸까? 평소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연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평소와 같이 주막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연하, 풍기문란죄로 잡아간다. 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연하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언제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얌전히 따라와. 잠깐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사또님 명령이다. 더 이상 잡소리 말고 따라와. 포졸들은 연하의 항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이미 윗선에서 모든 것이 정해진 일이라는 듯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듣고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연하 씨를 왜 잡아가는 거지? 풍기문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연하만큼 절개 있고 품행이 단정한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봐도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포졸님,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연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연하 씨만큼 단정한 분이 어디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연하를 옹호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끄럽다. 관아일에 백성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방해죄로 함께 잡아간다. 이때 혁진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연하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연하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혁진이 앞으로 나서자 포졸들이 그를 밀쳐냈다. 너도 방해하면 함께 잡아간다. 연하 씨, 염려 마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혁진의 간절한 외침에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포졸들은 그녀를 수레에 태우고 관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혁진아, 어쩔 수 없다. 관아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연하 씨는 정말 억울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관건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아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 자체가 큰 죄였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다. 연하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다. 죄명은 풍기문란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옥사는 습하고 추웠으며 햇빛도 거의 들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분명 누군가의 음모야. 연하는 밤새 생각했지만 자신을 이렇게 몰아넣을 만한 원수는 최승달 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관아까지 매수했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옥사의 다른 죄인들도 연하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런 단정한 아가씨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풍기문란이라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억울한 사람이 많다더니. 연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에 빠졌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최승달이 사또와 함께 옥사를 찾았다. 연하는 그들을 보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하야, 내가 왔다. 최날이 설마 이 일이 그렇다. 내가 내 제안을 계속 거절하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지. 연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옥사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비열한 짓을 비열하다고? 나는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얻은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 나는 내 마음 따위는 관심 없어. 너라는 사람만 있으면 돼. 최승달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자 연하는 더욱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또님도 이런 부당한 일에 동조하시는 건가요? 부당하다니? 나는 그저 법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는 것뿐이요. 사또 역시 뇌물을 받은 이상 최승달의 편에 서야 했다. 연하의 억울함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너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하나는 계속 이 옥사에서 썩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집으로 와서 내 첩이 되는 것이야. 연하는 치를 떨었다. 이런 치욕적인 제안을 받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죽는다고? 여기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너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최승달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연하도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연하는 절망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억압당하고 협박당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고 도망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잡혀간 후 혁진은 미친 듯이 그녀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관아에 찾아가서 연하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님, 연하 씨는 정말 억울합니다. 마을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죄를 지을 뿐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나? 증거요? 하지만 원래 죄가 없는데 무슨 증거도 없으면서 관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인가? 사또는 처음부터 연하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 최승달에게서 받은 뇌물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혁진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모두들 연하의 억울함에 동정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혁진아, 우리도 돕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관아에 맞서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해. 차라리 돈을 모아서 뇌물을 써보는 건 어떨까?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모아 돈을 모았지만 최승달이 이미 준 뇌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사또는 그 돈을 받고도 연하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자 혁진은 직접 최승달을 찾아갔다. 그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최날이 연하 씨를 풀어주십시오. 허허, 혁진이라고 했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연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리의 음모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음모라고? 증거라도 있나? 최승달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혁진을 바라봤다. 하찮은 잡부가 자신에게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나리, 제발 연하 씨를 놓아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럼 내가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텐가? 만약 그것이 연하 씨를 구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혁진의 진심에 최승달도 잠시 놀랐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해. 연하는 이미 내가 선택한 여자야. 무슨 말씀입니까? 곧 연하가 내 집으로 올 거야. 내 첩이 되어서 말이지. 최승달의 말에 혁진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최승달의 하인들이 혁진을 둘러쌌습니다. 감히 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다니? 정말 대담한 놈이군. 최나리, 당신은 너무 비열합니다. 비열하다고?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야. 하인들이 혁진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혁진은 최승달 앞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젠장, 내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혁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깊은 절망에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가 만약 권력이나 지위가 있었다면 연하 씨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문득 혁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몇 달 전에 받은 편지에는 아버지가 대사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정호 대사원. 혁진은 지금까지 피해왔던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평민으로 살면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인가? 연하 씨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혁진은 밤새 고민했다. 지금까지의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권력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말이다. 다음 날 아침 혁진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연하가 최승달의 소나기에 넘어가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좋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밝힐 때가 왔다. 혁진은 한양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혁진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동안 평민으로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밝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연하의 억울한 사연과 최승달의 음모, 그리고 부패한 사또에 대한 고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혁진의 편지를 받은 김정호 대사원은 크게 놀랐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둘째 아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도움 요청을 받은 것도 놀라웠지만 편지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부패가 지방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니. 김정호는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고 특히 지방관들의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었다. 혁진의 편지는 그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진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구나. 김정호는 즉시 암행어사를 안동으로 파견했다. 동시에 정연수 사또의 과거 행적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연하는 일주일 넘게 옥사에 갇혀 있으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최승달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연하야,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텐가? 여기서 썩어가느니 내 집으로 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허허, 아직도 그 잡부를 기다리고 있나? 그자는 벌써 마을을 떠났어. 최승달의 거짓말에 연하는 흔들렸지만 혁진을 믿기로 했다.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혁진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 갇힌 지 열흘이 넘었는데 왜 구하러 오지 않지? 분명 포기하고 떠난 거야. 연하는 답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혁진이 자신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에 암행어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또 정연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갑자기 왜? 글쎄요, 분명 누군가 고발한 것 같은데. 정연수는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온 부패 행위들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특히 최승달로부터 받은 뇌물과 연하 사건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암행어사 이판서는 김정호의 최측근으로 부패 척결에 있어서는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안동에 도착하자마자 은밀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연하라는 여인의 사건부터 살펴보자. 이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 연하의 평소 행실에 대해 물어봤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연하의 절개와 품행을 증언했습니다. 연하 씨는 이 마을에서 가장 단정한 분이에요. 풍기문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 누군가 모함한 거예요. 이판서는 또한 최승달의 평소 행실도 조사했다. 그의 온갖 행패와 횡포, 그리고 연하에게 구애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증거를 찾아보자. 이판서는 정연수의 집을 급습하여 장부와 서류들을 압수했다. 그 안에서 최승달이 준 뇌물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뇌물을. 이판서는 즉시 최승달과 정연수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두 사람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입 다물어라. 증거는 모두 확보했다. 최승달은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마을에서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그런 내놈의 권세도 이제 끝이다. 이판서는 연하를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열흘 넘게 억울하게 갇혀있던 연하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최승달의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정의가 실현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연하의 석방을 축하했다. 그동안 최승달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은 이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세상이 되는군. 최승달 그놈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최승달과 정연수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최승달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정연수는 관직에서 파면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연하가 석방된 다음 날 혁진이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한양에서 입은 관복을 걸치고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저분이 혁진이 맞나? 어떻게 갑자기 저런 모습으로? 혁진은 곧바로 연하가 있는 주막으로 향했다. 연하는 그의 변한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혁진 씨, 아니, 누구시죠? 연하 씨, 저예요. 혁진이에요. 혁진은 연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제가 그동안 숨겨온 것이 있어요. 저는 한양의 김정호 대사원의 아들입니다. 대사원의 아들. 네,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서 평민으로 살아왔지만 연하 씨를 구하기 위해 제 신분을 밝혔어요. 연하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그토록 높은 신분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옥에서 풀려난 것도 네, 아버지가 암행어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연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혁진이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신분 차이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혁진 씨, 아니 날이 저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은 연하 씨 자신이에요. 혁진은 연하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연하 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연하 씨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김정호 대사원은 아들의 편지를 통해 연하의 인품을 알게 되었고 신분보다는 인격을 중시하는 분이었기에 혁진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훌륭한 여인일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 그동안 고생했던 연하가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연하 씨, 정말 축하해요. 혁진이도, 아니, 혁진 나리도 축하드려요. 이제야 제대로 된 한 쌍이 만나는구나. 두 사람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혼인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고 김정호 대사원도 한양에서 직접 내려와 아들의 혼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 혁진은 안동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최승달 같은 권세가들의 횡포를 막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연하는 혁진을 내조하며 마을 여인들을 도왔다.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선량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연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욱 좋아졌어요. 혁진 나리와 연하 나리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줄 몰라요.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예쁜 자녀들도 생겼다. 혁진과 연하는 아이들에게 신분이나 출신보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연하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니? 네, 들려주세요. 연하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단다. 엄마는 감옥에 갇혀서 절망했고 아빠도 엄마를 구하지 못해서 괴로워했지. 그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단다. 혁진도 아이들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 네, 아빠. 그날 밤 혁진과 연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결국에는 봄이 오는 법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빛들이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연하와 혁진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갔다. 어려운 시절을 겪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말이다. 허허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정말로 겨울이 지나니 봄이 왔도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느니라. 아무리 긴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따뜻한 봄이 온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온다. 이것이 바로 연하와 혁진이 후세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느니라.